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근대사 시민혁명의 마지막 프랑스 혁명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랑 이제 서양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근대 서상에 대해 공부했어요. 16, 17세기 과학혁명, 그리고 17, 18세기 사회계약설, 자연법, 그리고 18세기 계몽사상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경험론, 귀납법, 합리론, 연역법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을 했어요. 자, 이러한 근대 사상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 근대적인 의식,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발전했다라는 거 공부했고, 그러한 과학혁명, 사회계약, 계몽사상 같은 그런 근대적인 의식의 형성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민혁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영국혁명 같은 경우는 시기상 가장 빨라요. 17세기 때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2년 연속 수능에 나왔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청교도혁명이랑 명예혁명을 통해서 영국은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로 정치를 안정시켰다라는 거고요.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은 100년 정도 뒤 18세기 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 그러면 영국혁명은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몽사상은 18세기에 나왔으니까. 계몽사상은 18세기에 나왔으니까. 다만 영국혁명도 사회계약설에는 연결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로크가 연결돼 있잖아. 그치? 로크가 명예혁명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상을 정립을 했죠. 인민이 군주에게 자연권을 더 잘 보장받기 위해서 자연권을 위탁한 것이고, 위탁한 거니까 언제든 되찾아올 수 있고, 그 말은 군주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저항권의 개념. 그래서 간접민주주의, 입헌, 군주제 이런 이야기들을 로크가 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로크와 또 루소의 사상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몽 사상은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그리고 사회계약. 이제 사회계약설 같은 경우는 영국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모두에 영향을 주었죠. 특히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미국 혁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영국의 식민지 정책의 변화, 7년 전쟁부터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고 미국 혁명 같은 경우는 가장 잘 나오는 게 이제 과정 시기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나오면은 고난이도로 나온다. 이게 배경이랑 결과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 쉬워요.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고, 과정 시기를 연표 중심으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랑스 혁명에 들어가게 되는데, 프랑스 혁명은 출제된 지가 이제 좀 지났다면 지날 수 있지만 언제든 늘 출제 1순위에 꼽히는 주제예요. 프랑스 혁명은 세계사에서 좀 특별한 부분이에요. 보통 세계사 자체가 얕고 넓게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타다다닥 치고 나가는 게 세계사인데, 그 세계사에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 말은 가장 난이도도 깊게 나올 수 있는 파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탄사이클 돌린 친구들은 전 현대사가 더 어렵던데요? 저는 1, 2차 세계대전 어려운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지를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실제 난이도의 깊이나 내용의 깊이는 프랑스 혁명이 더 깊어요. 그래서 잘 이번 시간에 저랑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늘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출제 경향에 맞춰서, 기출문제에 맞춰서 필요한 주제를 알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니까 선생님 수업 듣고 이 선생님의 수업 그 뼈대대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배경, 그리고 발발, 그리고 혁명의 전개 과정, 또 전개 과정은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총재정부, 통령정부, 일제정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건데요. 우선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발생한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부터 보고 발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바로 구제도, 봉건적인 구제도의 모순 때문이에요. 이게 구체제의 모순이라고도 하는데, 구제도의 모순, 구체제의 모순이라고도 하는데, 이 프랑스 자체가 지금 이제 시대가 중세를 거쳐서 근대를 거쳐서 근대로 넘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프랑스에서는
그런 중세 사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모순,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절대왕정, 그 루이 14세로 대표되는 그 절대왕정의 그런 모순들, 그 외에도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 신분제 등등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었다라는 거고, 이런 프랑스 구제도의 모순, 구체제의 모순을 앙시앙 레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점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구제도의 모순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구제도의 모순이 과연 뭐였느냐? 왜 어떠한 모순이 있었길래 프랑스를 혁명까지 이끌어가게 되었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프랑스의 그 신분 질서를 좀 봐야 돼요. 프랑스에는 이제 크게 3개의 신분이 있습니다. 1신분, 기도하는 성직자, 2신분, 귀족 있고요. 3신분, 평민이 있는데, 이제 1신분, 2신분이 이제 지배층에 해당하죠. 근데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이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1신분 성직자와 2신분 귀족들이 프랑스 전체의 정치, 경제적인 특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관직을 독점을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어마어마한 대토지를 소유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게 심각했냐면은 이 1, 2신분 성직자란 귀족이 전체 인구의 2%거든요. 전체 인구의 2%인데 이 2%가 모든 관직을 독점을 하고요. 그리고 얘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체 프랑스의 40%예요. 인구 전체 2%가 40%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문제는 그 1, 2신분이 가지고 있는 40%의 토지는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머지 98%의 3신분인 평민들이 60%의 토지를 나눠가지고 이 1, 2신분이 내지 않는 세금까지 다 내야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1, 2신분에게 정치 경제적 특권이 독점돼 있었다. 정치적으로 관직 독점, 경제적으로 면세의 특권, 대토지 소유.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3신분은 우리가 흔히 하나의 그 3신분이라는 타이틀로 묶긴 하지만 3신분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3신분은 여러분들 일단 절대 다수가 누굴까요? 예, 일반 농민이에요. 농민들. 이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고, 3신분은 농민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도 있지만 흔히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상공인 계층들, 돈 많은 상공인 계층들, 그리고 이 외에도 전문 지식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의사, 변호사, 법률가, 등등등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의 신분인 3신분으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3신분은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얘네들이 전체 인구의 98%예요. 이 3신분이 전체 인구의 98%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가 차지하고 있는 수지는 60%라는 거죠. 자, 그리고 1, 2신분이 정치적으로 관직을 독점한다는 거는 3신분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불평등한 거였냐면, 이웃나라인 영국 같은 경우 그러지 않았어요. 영국은 이미 16세기 인클로저 운동으로 성장한 젠트리, 지주나 기존의 상공업의 발전으로 성장했던 이 시민, 부르주아 상공인 계층들이 의회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었죠. 영국은 이미 14, 15세기 때 뭐가 나왔죠? 양원제 시스템이 나왔잖아. 그래서 귀족들은 상원에, 그리고 이 돈 많은 상인 수공업 부르주아들은 하원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나라인 영국에서는 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하원을 통해 보장이 되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젠틀이나 상공인 계층들이 하원에 진출해서 나라를 이끌어갔잖아. 그래서 이 하원, 특히 청교도가 중심이 된 하원이 청교도 혁명까지 일으킬 정도로 정치 참여가 활발했는데 프랑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이야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쳐도 이 돈 많은 상공인 부르주아 계층이나 전문 지식인들은 불공평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과중한 세금 부담,
아까 제가 1, 2신분이 세금을 안 낸다 그랬죠? 근데 원래 국가에 필요한 예산은 정해져 있어. 근데 전체 토지의 40% 가지고 있는 1, 2신분이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그 1, 2신분이 가지고 있는 면세된 40% 토지에서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까지도 다 3신분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프랑스에서는 봉건적인 의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런 봉건적인 인신예속, 귀족들의 밑에 있는 농민들은 봉건적인 인신예속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은 이 시민들도 그냥 뭐 그게 당연한 거지. 높으신 분들 저러는 건 당연한 거지 하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시민 계급들은 꾸준히 성장을 해왔죠. 이미 십자군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중세 말기부터 이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이 나오면서부터 서서히 발전을 해왔고, 더 나아가서 신항로 개척 이후에 근세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민 계층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시민 계층들이 점차 힘이 강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농민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민들은 이제 흔히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상공인 계층이나 지식인들을 말해요. 의사, 변호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공을 종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경제력이 상당하다는 거죠. 절대왕정 자체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거예요. 절대왕정 자체가 몰락해가는 봉건 귀족과 새롭게 성장하는 도시의 발전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상공인 계층들 간의 세력 균형 위에 성립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절대왕정의 절대 군주를 뒷받침해주는 관료제랑 상비군 유지 비용을 다 누가 냈죠? 네, 이 시민들, 상공인 부르주아 계층들이 낸 거잖아, 얘들아. 근데 돈만 내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받지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미 18세기 때부터는 유럽의 무슨 사상? 계몽사상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성을 통해서 무지 미신을 타파하고 진보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신분이나 왕과 귀족들의 1, 2신분의 특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시민계급은 돈도 있고 머리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가 당시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미 우리 절대왕정 공부할 때 태양왕 루이 14세 지미국 국가다. 이 사람이 뭘 폐지했죠? 낭트 칙령을 폐지했어요. 앙리 4세가 선포했던 낭트 칙령을 폐지했잖아. 한번 정리해볼까 얘들아? 다시 한번. 여기 낭트 칙령 나오죠? 낭트 칙령은 1598년 앙리 4세가 공포한 칙령으로 프랑스에 있는 신교파인 위그노에게 일정한 지역 안에서 조건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그노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나 루이 14세가 1685년 하나의 군주, 하나의 국가, 하나의 종교를 내세우면서 퐁테블로 칙령을 발표하고 낭트 칙령을 폐지하면서 이 위그노들이 해외로 망명을 하는데 이 위그노들은 다 상인 수공업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일 때문에 프랑스의 상공업도 많이 위축이 됐고 루이 14세에 관련된 내용들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했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위그노들의 해외 망명으로 산업이 위축됐고요. 그리고 전쟁을 되게 많이 했죠, 여러분들. 근데 프랑스가 별로 얻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오스트리아 왕위계속 전쟁이나 7년 전쟁 등등 많이 참여했지만 얻은 게 없어. 특히 7년 전쟁으로는 영국에게 패배해서 수많은 해외 식민지를 상실했어요. 영국에 패배하고 해외 식민지를 상실합니다. 북아메리카랑 인도에서 영국에게 패배하고 북아메리카랑 인도를 영국에 넘겨주었어요. 한 번 더 헷갈릴까봐 여기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7년 전쟁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배웠던 내용이니까 제가 지금 다시 언급하진 않을 건데 다시 한번 보시면서 관련 내용을 리마인드 해보세요, 여러분들. 특히 7년 전쟁의 패배가 좀 뼈 아팠죠. 근데 문제는 이제 프랑스가 7년 전쟁 이후에 영국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영국에서 뭐가 터졌어요? 네, 영국 역시도 7년 전쟁 이후에 이 무리한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난이 심화되니까 이 북아메리카 식민지 지역에 대해서 건전한 방임을 벌이고 중상주의 정책을 하면서 인지세, 차세 같은 대금을 부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인들이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는 원칙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키잖아.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본국인 영국을 대상으로 독립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야. 여기서 이제 프랑스가 영국을 엿먹여야겠다 해서 미국을 도와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크타운 전투. 그래서 미국을 독립시킨 건 좋았는데 이 미국의 독립전쟁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딱히 뭐 프랑스가 얻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미국이 프랑스 식민지가 된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이 박살나버립니다. 이 구제도 모습 나오죠. 양시장 레짐.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1신분, 2신분은 관직도 독점하고 토지의 40%를 소유하고 세금도 안 내고 그들을 떠받드는 3신분은 다양하죠. 노동자, 농민, 그리고 상공인, 부르주아, 전문직, 시민계층들. 전체 인구의 98%, 토지 60% 소유. 하지만 관직에 나갈 수 없고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설명 적어놨죠. 30분은 정치 참여도 못하고 영국과 다르게 봉건적인 이유랑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혁명이 발생하게 된 건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 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 마리 앙뚜아네트랑 결혼한 그 7년 전쟁을 위해서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프랑스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딸인 마리아 앙뚜아네트를 마리아 테레지아가 프랑스에 시집 보냈죠. 아무튼 그렇게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 마리아 앙뚜아네트와 결혼한 루이 16세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파산이다 생각을 해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삼부회 우리 어디서 배웠죠? 네, 삼부회는 14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가 교회랑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누구랑 싸운 거야?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랑 싸운 거예요. 그때 이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영적인 권위가 세속적 권위보다 위에 있다라는 우남쌍담을 발표를 했지만 이 효과가 없었지. 왜? 이런 교황에 맞서서 필리프 4세는 뭘 소집했죠? 신분제 의회인 3부회를 소집했잖아. 프랑스의 3부회, 필리프 4세의 3부회, 영국에는 에드워드 1세의 모범의회가 있어요. 아무튼 이 3부회를 소집을 해서 여기서 이제 필리프 4세가 교황을 꺾고 그 이후에 아비뇽 요수 교회 대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튼 그 3부회가 다시 열린 거예요. 3부회 되게 오랜만에 열린 거야. 결국에 뭐예요? 30분들한테 좀 더 돈 더 내라. 라는 걸 부탁하기 위해서 3부회를 연 거지.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3부회를 소집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표결, 이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세금도 더 내라 이런 안건을 내고 그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표결 방식을 놓고서 신분 대표들 간에 대립이 발생을 한 거예요. 원래 그동안 프랑스의 전통적인 이 3부회 표결 방식은 신분별 표결이었어요. 신분별 표결이 어떤 거냐면은 이 신분별 표결을 말 그대로 신분별로 투표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신분 100표, 뭐 2신분 똑같이 100표, 그리고 3신분 100표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준다는 게 신분별 표결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공평하지 않은 게 1, 2신분의 숫자가 훨씬 적잖아. 전체 인구 2%라고. 근데 전체 인구의 98%를 대표하는 3신분의 대표랑 전체 인구의 2%인 1, 2신분 대표랑 이렇게 동일한 것도 아니지. 1, 2신분 합치면 200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좀 차별적인 그런 거죠. 근데 원래 이게 전통이었는데 3신분이 이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우린 전체 인구의 98%를 대표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2%를 대표하는 1, 2신분이랑 동수도 이루지 못하냐. 이건 불공평하다 해서 머릿수 표결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3신분의 의견이 1, 2신분과 동등하게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머리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1신분이 100, 2신분이 100표라면 적어도 우리 3신분이 1, 2신분과 동수는 이루게 해줘라 라는 거예요. 머릿수를 반영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1, 2신분은 전통적인 방식의 신분별 표결을 주장을 했고 3신분은 불공평하다. 머릿수 표결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미 이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고 돈을 많이 벌어들인 3신분의 대표들, 이 시민 상공업 부르주아죠. 얘들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얘들아, 이 한부에는 1, 2, 3신분 모두 참여하는 거 아닌 거 알죠? 1신분 대표, 2신분 대표, 3신분 대표가 참여하는 거야. 당연히 3신분은 일반 농민, 노동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결국 대표로 나갈 수 있는 건 누구야?
그래, 상인 수공업 부르주아들 같은 시민계층이나 전문 지식인들이란 말이야. 이런 전문 지식인 계층이나 이 시민, 상인 수공업 부르주아들은 더 이상 옛날 같은 신분별 표결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야. 왜? 돈도 있고 계몽사상으로 머리도 깨어 있으니까. 뭐 이게 대립이 된 겁니다. 표결 방식을 놓고. 자,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함신분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요구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누가 궁금할까? 근데 선생님이 함신분이 이렇게 똘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단결력도 있어 보이고 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요? 단순 계몽사상 때문인가요? 물론 계몽사상의 영향도 있지만 이 루이 16세가 굉장히 오랜만에 삼부회를 소집한다 그랬을 때 이 삼부회가 1614년 이래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 그러다가 지금 처음 열린 거야. 그러니까 거의 100년도 넘게 한 170년 만에 열리는 삼부회란 말이야. 삼부회가 열린다고 딱 개최될 거라는 딱 소문이 퍼졌을 때, 공지가 떴을 때 이제 삼신부 대표들이 되게 막 기대를 많이 했죠. 그때 이 삼부회를 소집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CAS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책을 씁니다. 삼신분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이걸 통해서 삼신분이 진정한 국민으로 각성을 한 거야. 삼부의 소식을 발표하자 CS가 발표한 거예요. 삼신분이란 무엇이냐? Everything, 모든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은 무엇이었는가?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 우리는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노노. 미래에 그들은 무엇이 되길 원하느냐? 무언가 되기를 원한다. 이 CS의 삼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이 삼신분의 대표들을 각성시킨 거야. 그래서 이 삼신분 대표들이 이렇게 딱 머리수 표결이라는 단결된 발전적인 의견을 가지고 삼부에 딱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역사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 우리가 미국의 독립혁명 공부할 때 그 토머스 페인의 상식 기억나요, 여러분들? 2차 대륙회의에서 렉시턴 전투 이후에 2차 대륙회의에서 독립이냐 자치냐 가지고 식민지 대표들이 싸울 때 토머스 페인이 상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 미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을 해서 독립선언문이 나왔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제 루이 16세가 거의 170년 만에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CAS라는 사람이 삼신분이란 무엇인가? 이걸 써서 진정한 국민으로 각성을 하게 된 겁니다. 역사에 되게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는 건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은 진짜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양은 얼마 안 돼. 대학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뭔가 좀 마음에 울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삼신분의 머리수별 표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삼신분 대표들, 이 상인, 수공업, 부르주아, 지식인들은 자기들끼리 삼부회를 떠나서 국민의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름이 되게 중요해. 무슨 의회? 국민의회. 그 말은 뭐야? 우리 삼신분이야말로 국민의 대표다. 우리가 국민의 대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다? 국민의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삼신분 대표들이 삼부회에서 그들이 바라는 머리수별 표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국민의회라는 별도의 의회를 만든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혁명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당시에 그 왕궁에 있던 테니스 코트가 있었거든. 여기서 서약을 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 테니스 코트를 벗어나지 않겠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야. 그러니까 루이 16세 입장에서 이건 반란이에요. 루이 16세가 허가하지 않은 정치 모임이 나온 거잖아. 그것도 국민의회라는 이름으로. 루이 16세가 이 국민의회 대표들을 이제 찍어 누르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이러니까 누가 나선 거야? 그렇지. 국민의회가 지금 누가 만든 거야? 삼신분 대표들이 만든 거잖아. 삼신분이 누구예요? 네, 비지식인, 상인, 수공업, 부르주아들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농민 노동자잖아. 이 농민 노동자들이 나선 거야. 왜 왕이 우리의 대표를 잡아들이느냐? 우리가 그들을 보냈다. 우리가 바로 국민이다. 이래서 이 절대 다수의 노동자라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대표, 이 국민의회를 만든 삼신분 대표,
들을 지키기 위해 나서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해 두시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